한국 위성이요? 하하, 삼성 스마트폰 카메라를 쏘아 올린 겁니까? 러시아의 조롱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연 나라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도 자신들만이 궤도를 지배한다고 믿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시망에 공백이 생겨도 우리 시스템이면 충분하다며 낡은 위성을 붙들고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나토 회의장에서도 한국 위성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위성 자료 전체를 전부 지워버렸죠. 하지만 단 48시간 뒤 나토 기획국장의 한 줄 고백이 모든 판을 뒤집었습니다. 대한민국 위성 없이는 러시아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리랑 7호에 담긴 진짜 가치.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한국 위성 얘기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찢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쳐졌죠.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우주를 지배해온 나라입니다. 가가린이 지구를 돌 때 저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쟁터에서 미국 원조나 받아먹고 있었죠. 폐허 위에서 굶주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굴욕감이었죠. 그런 나라의 위성을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합니까? 차관이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우리 정찰체계가 김치나 담그던 나라의 장난감과 비교당해야 합니까? 2025년 12월 2일 저녁 모스크바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 자리였습니다. 저는 세르게이 안톤프입니다. 25년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우주와 전략체계를 분석해온 사람이에요. 소련 정보기관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미사일 궤적과 위성 궤도를 읽는 일이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차관의 분노를 지켜보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위성 따위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으니까요. 발단은 그날 새벽에 도착한 전문 한 장이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7호,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베가-C 발사체,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서 분리 및 궤도 진입 완료. 발사 후 44분 만에 분리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분석실에서 이 전문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도 576에서 580km 태양동 기궤도, 위성 질량 1.8톤, 광학 해상도 30cm급. 재원표를 훑으며 동료에게 말했죠. 민간용 카메라를 우주에 띄운 수준이군. 한국이 위성을 쐈다고요? 동료 니콜라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김치 담그다 말고 우주에도 손을 대나 봅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이 번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잘 만들 것이지 왜 우주까지 기어 올라오려는 건지. 한국은 그 정도 나라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드라마나 잘 만드는 나라. 기술은 있지만 깊이가 없는 나라였죠. 우주는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전문을 덮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녁 브리핑에서 터졌습니다. 신참 분석관 하나가 보고서에 한국 위성 궤도를 포함시킨 겁니다. 러시아 접경 감시 공백을 다루는 자료였는데 참고 사항으로 아리랑 7호 커버리지를 덧붙여 놓았더군요. 이게 뭡니까? 차관이 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한국 위성이 왜 우리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참이 더듬거렸습니다. 궤도가 러시아 서부와 북극 인근을 지나가기 때문에. 참고. 차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의 장난감을 우리 전략 문서에 참고하라고요? 해상도가 30cm급이라서. 신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혹시 나토가 활용할 가능성을. 그때 한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30cm면 무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차량 종류까지 구분되는 수준인데요. 그 말이 도화선이었습니다. 차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서류가 날아갔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해상도가 다가 아닙니다. 차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운용 경험, 데이터 처리, 실시간 전송.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한국이 뭘 압니까?
우주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나라가. 숨을 몰아쉬더니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을 다시 언급하는 사람은 직위 해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답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대답했죠. 신참 분석관은 고개를 숙인 채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당연한 대가라고도 느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더군요. 저 신참, 앞으로 힘들겠어.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닌가? 한국 따위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건 자존심 문제야. 차관님이 좀 과하게 반응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하긴 뭐가 과해. 니콜라이가 끼어들었죠. 소련 적통을 이은 나라에서 한국 위성을 논의한다. 치욕이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우주를 먼저 연 나라였습니다. 가가린이 지구를 돌 때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있었죠. 반세기가 넘는 격차를 위성 하나로 따라잡을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아까 신참이 만든 자료가 아직 화면에 떠 있었거든요. 아리랑 7호 궤도선이 러시아 지도 위에 겹쳐진 그림이었습니다. 지우려고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더군요. 궤도선이 예상보다 넓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서부는 물론이고 북극 인근까지 커버리지가 뻗어 있었죠. 이론상으로는 우리 접경 지역 상당 부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장난감이라면 왜 이렇게 넓은 영역을 보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차관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우주 경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위성을 띄우는 것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발사에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처리하고 전송하고 분석하는 전 과정이 검증되어야 했어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재원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30cm 해상도. 지상의 차량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우리 최신 위성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위성은 노후화가 심했죠. 북극 인근 감시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공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공백을 한국 위성이 채울 수 있다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한국은 나토 쪽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화면을 끄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576km. 그 숫자가 눈에 밟히더군요.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아리랑 7호 옆에 작은 물음표를 그려두었죠. 의미 없는 낙서였어요.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누군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메모장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밤늦게 서울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제팀이 아리랑 7호의 상태를 최종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죠.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고 곧 첫 번째 영상 촬영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다는 문장도 눈에 들어왔어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난감이 12월 3일 아침 분석실 책상 위에 새로운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토 작전기획국 회의 요약본이었죠. 우리 정보망이 입수한 자료였습니다. 표지를 넘기자마자 긴장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접경 감시 공백 심각 단계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찍혀 있었거든요. 나토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발트해 연안, 폴란드 국경, 북극 항로. 우리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지도 위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감시 강화 옵션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 추가 배치, 유럽 무인기 증강, 지상 레이더 현대화, 북극 감시 협력 확대, 상업 위성 데이터 구매. 5가지 방안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예산과 실행 일정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더군요. 저는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훑었죠. 뭔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없었습니다. 어제 발사된 아리랑 7호 30cm급 해상도를 자랑하는 그 위성이 옵션 목록 어디에도 없었어요. 표 하단의 주석까지 확인했지만 KOREA라는 5글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던 겁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도감이었죠.
나토조차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였으니까요. 어제 차관의 분노가 정당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뭘 보고 있나? 니콜라이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나토 문서야. 저는 표를 가리켰죠. 러시아 감시 강화 방안인데 한국 위성은 언급도 없어. 니콜라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토도 장난감에는 관심 없는 거야.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어색하게 끊겼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토가 한국을 무시한다는 사실이 완전한 안도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를 다시 짚어가며 확인했지만 그 걸림의 정체는 찾지 못했죠. 점심 무렵 국방부 회의 소집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러시아 접경 감시 체계 점검 회의였죠. 나토 문서가 입수된 직후라 긴급하게 잡힌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방장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주요 장성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죠. 저는 분석관 자격으로 뒷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토가 우리 공백을 노리고 있습니다. 참모 한 명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발트해와 북극 지역 감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국 위성 3기 추가, 무인기 20대 증강, 지상 레이더 현대화까지.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군. 우리 대응 방안은 기존 정찰 위성 운용 효율화와 신규 위성 발사 일정 앞당기기를 제안합니다. 참모가 답했습니다. 다만 예산 문제가. 예산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국방장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토 문서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제 위성을 발사했는데 나토 옵션 목록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국방장관도 입꼬리를 올렸죠. 나토도 한국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뜻이군.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동의합니다.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나토가 무시하는 위성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략 문서에서 한국 관련 항목을 완전히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고개들이 끄덕여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다. 한국은 우리 전략 문서에서 제외한다. 우리에겐 소련 시절부터 30년 넘게 쌓아온 시스템이 있다. 그걸로 충분해.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메모장에 적어둔 아리랑 7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작은 물음표가 그려진 그 메모였죠. 삭제해야 했습니다. 장관의 지시였으니까요. 마우스를 파일 위에 올렸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나토 문서가 떠올랐거든요. 그들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무시했죠.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같은 이름이 동시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적과 아군이 똑같이 무시하는 존재라니요. 보통은 한쪽이 주목하면 다른 쪽도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양쪽 모두에게 투명인간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삭제하는 대신 참고 폴더로 옮겼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빠지지만 개인 자료로는 남겨두기로 한 거죠.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지우기가 꺼림칙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나토 문서 사본과 러시아 회의록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두 문서를 번갈아 보며 비교했죠. 나토 옵션 목록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전략 문서에서도 한국은 삭제되었죠. 종이 위에 KOREA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줄을 그었죠. 다시 적고 다시 지웠습니다. 반복하다 보니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문장 하나를 추가하려고 했죠. 한국을 변수가 아닌 잡음으로 취급하는 현재 인식 자체가 하나의 위험 요소일 수 있다.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삭제키 위에서 멈췄어요. 이 문장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신참처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직위 해제라는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죠. 결국 문장을 지웠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저는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KOREA라는 글자가 떠올랐거든요. 나토표에서 사라지고 러시아 문서에서 지워지는 그 5글자가요. 장난감이라서 무시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시당하기 때문에 장난감인 걸까요? 어느 쪽이든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질문하는 것보다 따르는 게 안전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에 우주군 통제센터로 출근해야 했거든요. 내일 아리랑 7호가 처음으로 러시아 서부 상공을 통과하는 날이었습니다. 궤도 예측선을 확인하고 우리 시스템이 뭘 잡아내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장난감이 뭘 찍을 수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면 이 불편함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성이 더 낫다는 걸 확인하면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는 확신이 생길 테니까요. 알람을 새벽 4시에 맞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죠. 구름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구름 위 어딘가 576km 상공에서 한국 위성이 러시아를 향해 돌고 있을 터였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장난감인지 아닌지.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질문이 떠올랐죠. 장난감인지 아닌지. 오늘 확인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우주군 통제센터에 도착한 건 5시 반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상황실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오늘 아리랑 7호가 처음으로 러시아 서부 상공을 통과하는 날이었거든요.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러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여러 개의 궤도선이 그려져 있었죠. 우리 정찰 위성들의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새로운 선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어요. 아리랑 7호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안드레이 소콜로프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우주군 통제센터 지휘관이었죠. 군복 위에 걸친 재킷이 구겨져 있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통과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전 6시 23분입니다. 안드레이가 대답했죠. 러시아 서부를 스치듯 지나가고 북극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시스템으로 뭘 잡아낼 수 있습니까? 안드레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궤도 정보야 당연히 추적하고 있고요. 신호 패턴 정도는 분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상을 직접 가로채는 건 불가능합니다. 암호화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 위성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뭘 찍는지는 알 수 없었죠. 관제 요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콘솔마다 불이 들어왔고 키보드 소리가 상황실을 채웠어요. 긴장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모니터링이었으니까요. 한국 위성 하나 때문에 특별히 긴장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빈 콘솔 하나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화면에 아리랑 7호 궤도 예측선을 띄웠죠. 붉은 선이 러시아 지도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칼리닝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르만스크. 우리의 주요 군사 거점들이 그 선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옆 화면에는 우리 정찰 위성 영상을 띄웠습니다. 같은 지역을 찍은 사진이었죠. 해상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건물 윤곽과 도로 배치 정도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종류를 구분하기는 어려웠죠. 노후화된 센서의 한계였습니다. 30cm면 저것보다 훨씬 선명하겠군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옆자리 관제 요원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혼잣말이에요. 6시가 되자 상황실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 통과까지 23분 남았죠. 안드레이가 중앙 콘솔 앞에 섰습니다. 각 부서 상태 보고. 추적 시스템 정상입니다. 신호 분석 준비 완료. 지상 레이더 연동 확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붉은 궤도선이 조금씩 러시아 영공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시 20분. 3분 남았습니다. 신호 포착 준비. 안드레이가 명령했습니다. 관제 요원들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콘솔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죠.
아직은 평평한 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6시 22분. 1분 남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어요. 장난감을 확인하러 온 것뿐인데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6시 23분. 신호 포착. 관제 요원이 외쳤습니다. 파형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무언가 잡히고 있었어요.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죠. 주파수, 신호 강도, 궤도 고도. 578km. 예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영상 데이터 수신 시도. 다른 요원이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죠. 저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데이터 없음. 파형이 다시 평평해졌습니다. 신호는 사라졌고 화면에는 검은 공백만 남았어요. 우리 시스템으로는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암호화 수준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관제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복호화 불가능합니다.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야. 한국 놈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관제 요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소리였죠. 한국 위성이 뭘 찍든 우리는 상관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콘솔에는 검은 공백만 남았습니다. 데이터 없음이라는 메시지뿐이었죠. 그런데 같은 순간 한국 관제실에서는 무엇이 보이고 있을까요? 30cm 해상도의 선명한 영상이 흘러가고 있겠죠. 우리 군사기지의 지붕, 철도 위의 열차, 항만의 정박한 함선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정보망을 통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상업 위성업체들이 아리랑 7호와 연계한 샘플 이미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죠. 러시아 철도망이 찍혔다더군요. 니콜라이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부분인데 화질이 놀랍다는 평가입니다. 얼마나 선명한데요? 열차 량수까지 세어볼 수 있는 수준이래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열차 량수까지. 그 정도면 군수물자 이동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오후에 안드레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실에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 영상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안드레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요? 우려되지 않으십니까?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가요? 우리는 우리 위성으로 충분합니다. 한국 위성이 뭘 찍든 우리 작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토가 그 영상을 활용한다면 활용하게 놔두죠. 안드레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위성 영상만으로 전쟁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안톤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위성 영상 하나로 전쟁의 향방이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우리 화면은 검고 그들 화면은 선명하다는 사실이요. 저녁에 분석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문서였죠. 아리랑 7호 첫 러시아 상공 통과, 신호 포착 및 복호화 실패, 유럽 업체의 샘플 이미지 확보 소문.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아리랑 7호는 아직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림자로만 보인다. 그러나 다른 테이블에서는 실제 영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을 올려도 될까요? 어제 지웠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변수가 아닌 잡음으로 취급하는 현재 인식 자체가 위험 요소일 수 있다. 결국 지웠던 문장이죠.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상부에서 수정본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쓴 마지막 문장은 삭제되어 있었죠. 빨간 줄이 그어진 채로요.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추측. 삭제 요망. 저는 한참 동안 그 빨간 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원본 파일을 개인 폴더에 저장해 두었죠. 공식 문서에서는 지워졌지만
제 머릿속에서 아리랑 7호는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이면 서방에서 이 위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올 터였죠. 나토가 정말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활용하기 시작했는지. 그 답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12월 4일 아침 그 답이 들어왔습니다. 분석실에 출근하자마자 니콜라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방 정보 채널에서 입수한 분석 보고서였죠. 표지에 나토 내부 동향, 러시아 감시 관련이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어요. 어젯밤에 들어온 겁니다. 니콜라이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12페이지.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12페이지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죠. 제3의 감시자. 나토 내부 분석가들이 한국 아리랑 7호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미국 위성, 유럽 위성, 그리고 이제 한국 위성. 러시아 상공을 보는 눈이 셋이 되었다는 의미였죠. 제3의 감시자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토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입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니콜라이가 대답했죠.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본 옵션 목록에는 없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하루 만에.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장난감 취급을 받던 위성이 하루 만에 제3의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뭔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크렘린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비공개 전략 회의였죠. 의제는 서방정보 자산 재평가였습니다. 한국 위성이 공식 안건에 올라온 건 처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브리핑과 달리 긴장감이 흘렀죠. 국방장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주요 장성들과 정보수장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관 자격으로 뒷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의제는 한국 위성입니다. 나토가 제3의 감시자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죠. 이틀 전 한국 얘기 그만하라고 소리쳤던 그 테이블에서 이제 한국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니요. 아이러니였습니다. 먼저 상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관이 참모를 가리켰습니다. 참모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아리랑 7호 궤도도와 커버리지 지도가 나타났죠. 러시아 서부부터 북극 인근까지 붉은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현재 고도 576에서 580km 태양동 기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해상도 30cm급으로 이론상 우리 서부 접경과 북극 지역 상당 부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재방문 주기는 평균 이틀에서 3일입니다. 이틀에서 3일이면 거의 실시간 감시 아닙니까?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정기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참모가 대답했죠. 국방장관이 턱을 괴었습니다. 나토가 이 위성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사 이동과 배치 현황이 거의 노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와 발트해 연안은 취약합니다. 기존 미국 유럽 위성으로 커버되지 않던 영역을 한국 위성이 보완할 수 있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때 강경파로 알려진 장성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국 위성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무력화라면?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재밍, 해킹 또는 외교 압박입니다. 장성이 대답했죠. 한국은 우리 상공을 훔쳐보는 제3국의 눈입니다. 적대적 도구로 규정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몇몇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적이 우리를 보는 눈이라면 그 눈을 가리는 게 당연했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이 손을 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삭제당한 문장이 떠올랐죠. 그림자로만 보이는 것이 다른 테이블에서는 실제 영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생각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안톤프 분석관.
국방장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말하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른 관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관점? 저는 참모에게 커버리지 지도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붉은색 영역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이 영역을 보십시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위성이 커버하는 범위입니다. 러시아 서부, 북극 인근. 공교롭게도 우리 정찰 위성의 감시 공백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래서요? 강경파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더 위험하다는 뜻 아닙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눈이 가려졌을 때 이 눈이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죠. 한국 위성의 기대자는 말입니까? 강경파 장성이 비웃었습니다. 적의 눈을 우리 눈으로 쓰자고요? 적의 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동맹도 아니죠. 제3의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위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적이 될 수도 있고 잠재적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 카드? 국방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토와 우리 사이에 위기가 고조됩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군사 이동을 의심하죠. 그런데 양측 위성 모두 구름이나 야간 때문에 정확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때 한국 위성이 객관적인 영상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얼굴에 생각하는 표정이 스쳤죠. 오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위성은 적의 눈일 수도 있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꺼낼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파 장성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3의 감시자라는 건 결국 나토 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수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체면이 무너집니다. 체면이 문제입니까? 데이터가 문제입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죠. 강경파 장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체면을 모욕합니까? 장성이 일어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양측 다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 위성을 어떻게 규정할지, 전략 문서에 어떻게 표기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톤프. 예, 장관님. 대담한 발언이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 여기는 대담함이 보상받는 곳이 아니거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분석실로 돌아와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오간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적의 눈. 잠재적 카드. 체면. 데이터. 저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리랑 7호적의 눈인가, 막다른 골목에서 꺼낼 마지막 카드인가.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던져졌죠. 그리고 그 질문이 크렘린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올 터였습니다. 나토가 한국 위성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증거가요. 그 증거가 나오면 장난감이니 체면이니 하는 말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증거가 도착한 건 12월 4일 오후였습니다. 니콜라이가 분석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가벼운 농담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야 합니다. 그가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뭔데요? 나토 상황실 사진입니다. 정보망에서 방금 입수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3장이 들어있었죠. 첫 번째 사진은 브뤼셀 나토 본부 작전실 벽면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옆에 2장의 위성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왼쪽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땅덩이가 겨우 보이는 수준이었죠. 오른쪽 하단에 미국 위성 칼리닝그라드 지역이라는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으로 찍은 칼리닝그라드 사진이었어요.
건물 윤곽 정도는 식별할 수 있었지만 세부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구름이 두꺼웠던 모양이었죠. 오른쪽 사진은 달랐습니다. 같은 지역을 찍은 것 같았는데 선명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지붕의 형태, 철도 위에 늘어선 차량들, 심지어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의 배열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캡션에는 아리랑 7호 샘플 영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들어 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트럭 옆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까지 보였어요. 30cm 해상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토가 벽에 걸어놨습니다. 니콜라이가 말했죠. 공식 브리핑 자료로요. 어제까지 옵션 목록에도 없던 위성이 오늘은 상황실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토 작전 장교가 스크린 앞에 서서 두 사진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었죠. 회의 중인 것 같았습니다. 장교의 손이 오른쪽 사진, 아리랑 7호 영상을 짚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해상도 비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기존 미국 유럽 위성은 0.5에서 0.7m급, 아리랑 7호는 0.3m급. 약 2배 차이였죠. 세 번째 사진은 브리핑 슬라이드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글씨가 흐릿했지만 한 문장은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죠. 한국 아리랑 7호 러시아 접경 및 북극 지역 고해상도 보안 자료로 활용 권고.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틀 전 장난감이라고 조롱했던 위성이 나토 브리핑 슬라이드에 공식 자료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보안 자료라는 표현이 눈에 박혔죠. 보안이라는 건 기존 자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없으면 구멍이 난다는 고백이었어요. 미국 위성으로 안 되는 걸 한국 위성으로 메우겠다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구름이 많은 날, 야간, 고위도 지역. 기존 위성들이 약한 조건에서 한국 위성이 대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두 위성 사진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죠. 왼쪽에 흐릿한 미국 위성 영상, 오른쪽에 선명한 아리랑 7호 영상. 같은 지역, 같은 시간대. 하지만 보이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세 개의 지도가 겹쳐졌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지금 제 손에 들린 나토 상황실이었습니다. 벽에 아리랑 7호 영상이 걸려 있었죠. 나토는 이미 한국 위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지도는 서울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제실.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리랑 7호에서 내려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을 터였죠. 3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러시아 접경 지역의 선명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지도는 모스크바였습니다. 어제 제가 앉아있던 우주군 통제센터. 우리 콘솔에는 데이터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죠. 검은 화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백. 세 개의 지도, 세 개의 화질, 하나의 위성. 같은 하늘을 도는 위성 하나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토에게는 보안 자료. 한국에게는 자랑스러운 성과. 우리에게는 뭐였을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된 장난감이었죠. 서울에서 추가 정보가 왔습니다. 니콜라이의 목소리에 생각이 끊겼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동향입니다.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아리랑 7호 임무총괄을 맡고 있어요. 어제 첫 본격 영상 분석을 완료했고 내부 보고서에 러시아 접경 및 북극 관측 성능 섹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지현.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만든 보고서가 나토 상황실 벽에 걸린 사진의 출처였을 겁니다. 그쪽에서는 뭘 보고 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관제실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검은 화면만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뭘 보고 있었을까요? 니콜라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 기지를, 우리 열차를. 오후 늦게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우리 위성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죠. 나토 상황실 사진 보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침묵.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한국 위성을 쓴다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성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건 안드레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죠. 상황이 달라졌다. 이틀 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장난감이었고 어제는 제3의 감시자였고 오늘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세 장의 사진을 나란히 펼쳤죠. 나토 상황실 벽면, 작전 장교의 브리핑, 슬라이드의 한 문장. 한국 아리랑 7호 러시아 접경 및 북극 지역 고해상도 보안 자료로 활용 권고.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부르던 것이 다른 테이블에서는 공식 참조 자료가 되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위성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죠. 세 개의 지도, 세 개의 화질, 하나의 위성. 우리만 보지 못하고 있다. 내일이면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터였습니다. 나토가 한국 위성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요. 감시 신뢰도, 커버리지 비율, 시나리오별 활용 빈도. 그 숫자들이 나오면 더 이상 체면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말로는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저 구름 위 어딘가 576km 상공에서 한국 위성이 돌고 있을 터였습니다. 우리를 내려다보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올려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12월 5일 오전 숫자가 도착했습니다. 분석실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토 기획국에서 작성한 러시아 억제 전략 개정안이었죠. 표지에는 내부 검토용 배포 금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우리 정보망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일은 이 문서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17페이지. 통계표 하나가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죠. 제목은 러시아 접경 및 북극 지역 감시 신뢰도 비교였습니다. 표는 두 개의 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 열은 기존 자산만 활용, 오른쪽 열은 아리랑 7호 포함. 그리고 그 아래로 숫자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죠. 맑은 날, 구름 낀 날, 야간, 북극 고위도 지역. 조건별로 신뢰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아래 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평균 신뢰도.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기존 자산만 활용 시 60%, 아리랑 7호 포함 시 85%. 저는 그 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60%와 85%, 25%포인트 차이. 한국 위성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25%포인트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니콜라이를 불렀습니다. 그가 다가와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숫자들을 훑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나토 기획국 공식 통계입니다.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죠. 25%포인트면 러시아를 보는 눈의 4분의 1이 한국 위성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니콜라이가 제 말을 마무리했죠. 믿기 어렵지만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분의 1. 나토가 러시아를 감시하는 능력의 4분의 1이 한국 위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그 위성이에요. 김치나 담그는 나라라고 조롱했던 그 나라의 위성이에요. 오전 내내 그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계산을 다시 해봤죠. 계산기를 두드리고 비율을 확인하고 오차 범위를 추정해봤습니다. 틀린 곳이 없었어요. 나토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없으면 러시아 접경 감시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다는 결론이었죠. 점심 무렵 우주군 통제센터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을 불러달라고 했죠. 드미트리라는 젊은 장교가 왔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담당하는 친구였어요. 숫자에 밝고 정치에는 관심 없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 표를 우리 내부 모델에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토 통계표를 건넸습니다. 드미트리가 표를 훑어봤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숫자들을 읽어내려갔죠. 무슨 시뮬레이션을 원하십니까? 한국 위성 데이터가 우리 시스템에 추가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위협, 식별 정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 위성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가정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냥 숫자가 궁금해서요. 드미트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똑똑한 점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몇 시간 걸릴 겁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다시 표를 들여다봤습니다. 60%와 85%. 그 사이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문서에서 지워버린 나라가요. 오후 4시 드미트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말씀하십시오. 러시아 접경 및 북극 지역 위협 식별 정확도입니다. 그가 종이 넘기는 소리를 냈죠. 현재 우리 시스템만으로는 평균 54%입니다. 54%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예. 여기에 R이랑 7호 수준의 데이터를 추가하면 76에서 82%까지 올라갑니다. 22에서 28%포인트 증가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정확도는 54%였습니다.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동전을 던지는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게 소련의 적통을 이었다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있으면 80%, 없으면 54%.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표 한 장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가린이 우주를 열었다는 자부심, 30년 넘게 쌓아온 시스템이라는 허세. 그 모든 게 숫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분석실로 돌아와 2개의 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나토 기획국 통계표와 드미트리의 시뮬레이션 결과. 숫자들이 거의 일치했죠. 나토가 계산한 것과 우리가 계산한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러시아와 나토가 한국 눈으로 보는 러시아. 그 사이의 격차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표 위에 숫자로 박혀 있었어요. 25%포인트. 4분의 1.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죠. 한국 위성은 더 이상 주변 변수가 아니다. 적고 나서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전이었다면 이런 문장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은 장난감이었고 우리는 우주 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자존심이 소용없었습니다. 60%와 85% 사이에 자존심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죠. 한국 위성 데이터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의 차이 위협. 식별 정확도 약 25%포인트 증가. 러시아 억제 전략에서 한국 위성의 비중은 보조가 아닌 핵심 요소로 재평가 필요.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빨간 줄이 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라는 메모가 붙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어요. 나토의 공식 통계와 우리 시뮬레이션이 일치하는 숫자. 지울 수 없는 근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빨간 줄이 그어지든 묵살되든 어떤 반응이든 올 터였습니다. 밤늦게 니콜라이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기도 했죠. 보고서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담하네요.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문제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서 문제라니. 그게 이 조직의 현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고 거짓을 말하면 승진하는 곳.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니콜라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숨길 수 없죠. 나토가 저 통계를 공식 문서에 넣었다는 건 조만간 더 큰 발표가 나온다는 뜻일 겁니다. 더 큰 발표.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나토가 한국 위성에 대해 뭔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될 터였죠. 숫자가 공개되면 체면을 지키려는 침묵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니콜라이가 떠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별 몇 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보다 낮은 곳,
576km 상공에서 한국 위성이 돌고 있을 터였죠. 숫자로 증명된 존재.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닌 눈. 책상 위에 두 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60%와 85%, 54%와 80%. 숫자들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뒤처져 있다고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 발표는 같은 날 오후에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분석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니콜라이가 뛰어왔어요. 숨이 가빠 보였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토 기획국 전략 문건. 방금 번역본이 도착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러시아 억제 전략 개정안 최종본이라는 제목이 찍혀 있었죠. 아까 본 초안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승인된 공식 문서였어요. 몇 페이지를 보면 됩니까? 서문입니다. 첫 페이지요. 저는 표지를 넘겼습니다. 서문은 보통 형식적인 인사말로 채워지는 부분이었죠. 전략의 배경, 작성 목적, 감사의 말. 그런 것들이 늘어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단부터 달랐습니다. 본 개정안은 러시아 접경 및 북극 지역 감시 체계의 근본적 재평가를 담고 있다. 기존 미국 유럽 자산만으로는 충분한 감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굵은 글씨로 강조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우리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죠. 번역 오류가 아닌지,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우리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토 기획국장이 서명한 문서입니다. 니콜라이가 말했죠. 공식 문건이에요. 내부 검토용이 아니라 회원국 배포용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흘 전 장난감이라고 조롱했던 위성이 나토 공식 문서의 서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요. 과장 아닙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니콜라이가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세요. 저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18페이지. 전략 시나리오 목록이 있었어요. 러시아 관련 위협 시나리오 10건 중 7건에서 아리랑 7호 데이터를 기본 입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 10건 중 7건. 70%였습니다. 나토가 러시아를 상대로 세운 시나리오의 70%가 한국 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틀 전까지 장난감이라고 불렀던 위성. 어제까지 옵션 목록에도 없던 위성. 그 위성이 나토 전략의 70%를 떠받치고 있다니요. 나토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니콜라이가 대답했죠. 일부는 과장이다.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일부는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후자입니다. 니콜라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죠. 숫자가 나와버렸으니까요. 60%와 85%. 그 격차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다시 서문의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우리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 나토 기획국장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쓴 문장이었어요.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죠. 오후 내내 그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페이지마다 한국 위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커버리지 분석, 해상도 비교, 데이터 품질 평가. 아리랑 7호는 더 이상 참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중심에 있었죠. 저녁 무렵 크렘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나토 문건에 대한 분석 보고를 원한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의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주요 참모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국방장관도 자리에 있었죠.
며칠 전 한국을 문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에 나토 문건 번역본을 들고 있었죠. 나토 기획국이 러시아 억제 전략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저는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서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우리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죠.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관련 위협 시나리오 10건 중 7건에서 아리랑 7호 데이터를 기본 입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감시 신뢰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위성 포함 시 평균 85%, 리 포함 시 60%입니다. 25%포인트 차이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우리 내부 시뮬레이션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우리 시스템의 위협 식별 정확도는 현재 54%입니다. 한국 위성 수준의 데이터를 추가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어요. 나토까지 한국에 의존한다는 말입니까?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 있었죠. 의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이 나토 전략에서 핵심 요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장난감이라고 했잖습니까?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장난감이 갑자기 핵심 요소가 됐다고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토 공식 문서에 기획국장 서명까지 들어간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오갔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조롱했던 나라가 나토 전략의 중심에 올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우리 입장은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또 선을 넘는 거였어요. 하지만 숫자가 분명한데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위성을 더 이상 주변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실무 차원에서는 한국 위성의 존재를 전략 변수로 반영해야 합니다. 체면은 어떻게 합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문서에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넣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의장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공식 입장은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위성이 없는 상황을 더 이상 상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침묵. 하지만 실무에서는 인정. 러시아다운 해결책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문서였죠. 보고서 결론 부분에 나토 문건의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우리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위성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억제 구조의 필수축으로 편입되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타이핑을 마치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흘 전이었다면 쓸 수 없었던 문장이었어요. 아니,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한국이 장난감이었고 우리는 우주 강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60%와 85%, 54%와 80%, 10건 중 7건. 그 숫자들 앞에서 자존심은 의미가 없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이 보였죠. 어딘가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들이 만든 위성이 나토 전략의 중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아마 조용히 환호하고 있겠죠. 책상 위에 나토 문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우리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
나흘 전 회의실에서 터져나왔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위성 얘기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분노에 찬 목소리였죠. 지금 그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주에서도 겸손을 배워야 하는 모양이었어요. 12월 6일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이 울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 반이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새벽은 늘 그랬어요. 해가 뜨려면 아직 3시간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나흘간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아리랑 7호 궤도도, 나토 문건 4본, 우리 내부 분석 보고서, 드미트리의 시뮬레이션 결과. 흩어져 있던 종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나흘치 고민이 그 소리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흰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눈 위 어딘가 576km 상공에서 한국 위성이 돌고 있을 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어딘가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나흘간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으로요. 언젠가 다시 읽어볼 날을 위해서. 첫 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죠. 그날 새벽 전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장난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 니콜라이는 김치 담그다 말고 우주에도 손을 대나 봅니다라고 농담했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국방부 차관이 회의실에서 소리를 질렀죠. 한국 위성 얘기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가가린이 지구를 돌 때 저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쟁터에서 미국 원조나 받아먹고 있었죠.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장면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제 나토 문건의 문장을 나란히 적었어요.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우리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 두 문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나흘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장난감에서 핵심 요소로, 조롱에서 의존으로, 같은 위성, 같은 나라. 하지만 완전히 다른 평가였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한국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위성이 바뀐 것도 아니었죠. 바뀐 건 우리였어요. 아니,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나흘 전에도 한국 위성은 30cm 해상도였습니다. 나흘 전에도 러시아 접경을 커버할 수 있는 궤도였죠. 달라진 건 숫자가 공개되었다는 것뿐이었어요. 60%와 85%. 그 숫자가 나오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 위성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던 걸까요? 모른 척하고 싶었던 현실을 누군가 입 밖에 꺼냈기 때문에. 메모장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위성을 통제하려 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문서에서 지워버렸다. 하지만 결국 그 위성에 기대어 러시아를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적고 나서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창밖에 눈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나토 문건, 시뮬레이션 결과, 통계표. 숫자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 숫자들 사이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요. 분석용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였죠. 전략 변수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어요. KUREA 항목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삭제했던 그 항목이요. 어제 누군가 다시 추가해 놓았더군요. 삭제 표시 없이 정식 변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식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인정된 거였어요. 의장의 지시대로였죠. 한국 위성이 없는 상황을 더 이상 상정하지 않는다. 체면은 지키면서 현실은 받아들이는 방식. 러시아다운 타협이었습니다.
파일을 닫고 메모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나흘간의 기록을 마무리할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로 끝내야 할까요? 반성, 다짐, 변명. 결국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주에서도 존중을 배워야 한다. 적고 나서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거창한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나흘간 제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적통이라는 자부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가린이 우주를 열었다는 과거에 매달려 있었죠. 스푸트니크의 영광, 미르 우주정거장의 기억. 그 모든 게 우리를 눈멀게 했어요.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위성을 띄우고 30cm로 세상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장난감이라고 비웃는 동안 그들은 나토 전략의 중심에 올랐어요. 자존심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숫자 앞에서 체면은 의미가 없죠. 그걸 인정하는데 나흘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고요.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토 문건의 그 문장을 봤을까요? 대한민국의 위성 없이는 우리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아마 조용히 뿌듯해하고 있겠죠. 3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밤을 새워 만든 결과가 세계 전략의 중심에 올랐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롱받으면서도 묵묵히 위성을 띄운 사람들. 장난감 취급을 받으면서도 30cm 해상도를 완성한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나토도 러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모스크바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2025년 12월 아리랑 7호에 대한 개인 기록. 언젠가 다시 읽어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영영 열어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위성을 무시하는 문서를 쓰지 않을 겁니다. 장난감이라고 조롱하지 않을 거예요. 숫자가 보여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이 나흘간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에요. 그저 눈앞의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이 조직에서, 이 나라에서 그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오늘도 분석실에서 보고서를 쓰겠죠. 숫자를 검토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 숫자들 속에 한국이 있을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요. 창밖의 눈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눈 위 어딘가 576km 상공. 한국 위성이 돌고 있겠죠. 러시아를 내려다보면서요. 이제 우리도 올려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인정의 시선으로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